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여름이면 생각나는 사랑 이야기 두 번째, 황순원님의 소나기야. 모두들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며 늦여름이면 생각나는 소설이라 소개해 주려고 해.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소녀는 며칠 전부터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개울에 앉아 물장난을 치고 있었지.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리고 목덜미가 하이한 소녀는 세수를 하고 물을 움켜쥐며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도통 비킬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 그러다가 하얀 조약돌을 집어들고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가다 이 바보 하며 조약돌을 던졌지. 소녀가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갈밭 사이길로 들어갔다 한참을 지나 갈 곳을 안고 나왔어. 소녀가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서 있다가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었지. 다음 날 소녀는 개울가로 나왔는데 소녀가 보이지 않았어. 며칠을 보이지 않았지. 소녀는 소녀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가슴 한구석이 허전함이 자리 잡았고 그럴 때마다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어. 그러다 어느 날 소녀처럼 징검다리에 앉아 물장난을 쳐보았지. 물을 움켜쥐기도 하고 세수도 하며. 근데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고 있는 거야. 소녀가 몰래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며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어. 몸을 가릴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토요일이었지. 소녀가 물장난을 하고 있었어. 소녀는 무르채하며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예 하고 소녀가 부르는 거야. 모르는 채 하려는데 다시 한번 소녀가 예 이게 무슨 조개지? 하고 물었고 자기도 모르게 소녀의 맑고 검은 눈을 바라보다 바닥으로 눈을 떨구며 비단조개라고 했어. 소녀는 이름도 참 곱다 라며 같이 걷기 시작했고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일 있니? 라고 물었지. 없다고 하자 같이 가보자고 했어. 소녀는 집에 가서 일을 도와야 했지만 그만 소녀를 따라 길을 나섰지. 같이 무밭에서 무도 따먹고 꽃을 꺾어 소녀에게 주고 그러다 등나무 아래에 있는 등꽃을 소녀가 꺾으려다 무릎을 다치자 입술로 피를 빨아주고 송진을 구해다 발라주었지. 그리고 송아지를 발견해 타다 그 둘을 본 농부가 집에 가라며 소나기가 올 것 같다고 했어. 정말로 먹장구름이 다가왔고 사면이 소란스러워지며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하며 굵은 빗줄기가 내렸지. 우선 원두막에 가서 비를 피했어. 그러나 원두막이 낡아서 소녀는 비를 맞게 되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면서 어깨까지 떨었지. 소녀는 무명 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감싸주다 아무래도 안 되어서 수수밥 쪽 옆에 수수단을 세워놓은 곳에 속을 비집고 소녀를 불렀어. 그 안은 비가 새지 않았지. 너무 좁아 소녀는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같이 앉자고 했어. 그러자 소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소녀는 계속 들어오라고 했지.
소년이 들어가자 비에 젖은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어졌어. 이윽고 비는 그쳤고 도랑물이 불어있자 소년은 소녀에게 등을 내밀었지. 소녀는 순순히 엎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어. 그 다음 날은 소녀가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개울가에 와도 소녀는 보이지 않았지. 쉬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도 몰래 5학년 여자반을 가봐도 소녀는 보이지 않았어. 그날도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갔는데 소녀가 드디어 앉아 있었고 소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 소녀는 그동안 알았다며 이제 다 나았냐고 묻자 아직도 라고 했어. 그래서 누워 있어야지 라고 하자 답답해서 나왔다며 근데 자기 분홍 스웨터에 물이 들었다고 했지. 그러면서 소녀에게 엎인 날 등에서 옮은 물이라고.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어. 소녀는 갈림길에서 소년에게 대추를 건네주며 내일 집 제사라서 대추를 땄다고 해. 그러면서 자기네 이사 간다고. 소녀는 이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 소녀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고향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되었다는 것을. 소녀는 소년에게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그러는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돌았지. 소녀와 헤어져 오는 길에 소녀가 이사 가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 그리 슬플 것도 안타까울 것도 없는데 대추의 단맛을 느낄 수 없었지. 그날 밤 몰래 소녀는 이웃집 할아버지 호두밭으로 갔어.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고 굵은 호두를 소녀에게 맛보이고 싶었지. 그러면서 소녀에게 낳거든 이사 가기 전에 개울가로 나와달라고 부탁할 걸 하며 바보 같아 라고 생각했어. 이튿날 나들이 옷을 입은 아버지가 암탉이 실한지 무게를 재보시고 있었지. 어디 가셔요? 하자 윤초신의 댁에 간다며 제사 지낸다고 하셔서 닭을 가져간다고 했어. 소녀는 큰 놈으로 가져가지 하며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웃으시며 이게 더 실속 있다고 하며 나가셨지. 소녀는 개울물을 바라보다 갈림길에서 더 아래쪽으로 가보았어. 내일은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고 했어. 소녀는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소녀 생각을 했지. 밤에도 내일 이사 가는 집에 가보나 어쩌나 하며. 그러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마을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들었지. 참 세상 일도 윤초시댁이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 다 팔아버리고 집도 남의 손에 넘기고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어머니가 증손이라고 계집애 그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둘은 어려서 잃고 어쩜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요번에는 제대로 약도 못 써봤다고 하더군. 근데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나는 소설의 마지막을 읽으며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지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소녀에게 건네주고 싶었던 호두를 만지고 있을 소년이 생각나 마음이 아팠어. 학교 다닐 때 이 소설을 처음 접했을 때도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소년과 소녀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풋풋한 그들의 서로를 향한 마음이 너무도 자연스레 이입이 되어서 마음 한구석이 아련한 아픔을 느꼈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잔망스럽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던 기억이 있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기서 적당한 것은 얄밉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라는 것일 거야. 소녀는 죽어서까지 소년과의 추억이 깃든 옷을 입고 가고 싶어 했다는 그 마음이 나를 슬프게 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소년과 예쁜 사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한 편의 시처럼 서정적이며 슬픈 소설을 쓰신 황순원님은 시인이며 소설가로 김동리님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소설의 두 거장으로 알려져 있어. 그리고 이분의 아드님 황동규님과 손녀도 시인이자 소설가로 알려져 있지. 시인으로 등단하셨지만 소설 창작에 관심을 두고 1940년에 늪을 발표하며 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했으나 일제히 한글 말살 정책이 시작되자 낙향에 은둔하다 1945년 광복 이후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고 중고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셨어. 이 책에 담겨진 단편들은 아름답고 서정적이며 시적이고 청소년기 마음들이 너무 잘 담겨져 어릴 적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 너가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어. 다음 책은 여름 사랑 이야기 3번째 프랑소와즈 4강의 슬픔이여 안녕이야.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